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에러의 역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에러의 역전파는 인공신경망, 즉 딥러닝 모델에서 핵심적인 기술이죠. 이 에러의 역전파가 없었다면 지금의 뭐챗 GPT나 뭐 달리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딥러닝에 관련된 강의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교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집필한 그 딥러닝 개념과 활용이라는 교재의 내용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책에 있던 페이지를 병기해서 강의 그 슬라이드마다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 모델의 핵심 기술인 에러의 역전파라는 것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 구조로 되어 있는 학습 모델인 그 딥러닝 모델은 194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스레스홀드 로직 유닛이라고 해서요, 줄여갖고 TLU라고 하는데요. 이 TLU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워런 맥컬럭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수학자죠, 월터 피츠라는 사람이 사람의 뇌 구조, 사람의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이 두 사람이 그들의 논문에서 제안한 사람의 뇌세포 구조를 모델링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앤디 연산자 또는 오아 연산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뇌세포는 뉴런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가지돌기라고 해서 이 신경세포의 뉴런의 요 핵 주변에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감각기관들이 달려 있는 것을 저희는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뉴런이 이 가지돌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을 전달받고요. 그 다음에 이 핵은 여러 가지 가지돌기에서 전달받은 화학물질을 쭉 합한 다음에 이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얘는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전기 신호로. 그랬을 때 이 과정에서 이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이 화학물질의 의미가 크면 전기 신호를 크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기 신호를 발사하지 않는 그런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전기 신호는 이제 축색돌기라고 하는 좀 축삭돌기라는 하는 이 패스를 통해서 말단에 있는 이 기관으로 전기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단에 있는 기관은 다시 전기 신호를 화학 물질로 바꾼 다음에 옆에 있는 뉴런에다가 전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축삭돌기 말단하고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의 연결 부분, 요거를 저희는 시냅스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의 뇌세포, 즉 뉴런과 시냅스 메커니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이 워렌 맥컬럭하고 월터 피츠가 제안했던 그 TLU라는 것은 정확하게 놀랍게도 1943년에 이 사람의 뇌세포 구조를 고스란히 모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뇌세포에 가지돌기라는 것이 입력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라고 하는 것, 즉 화학 물질을 취합하고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기관이 바로 이 처리 과정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은 합한다라는 것이고요, 취합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때는 1943년에 TLU가 나왔을 때는 이 계단 함수를 써갖고 액티베이션을 했는데 활성화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취합된 결과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증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시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축색돌기 말단에 결과를 보내는 것처럼 y 값을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제안한 이 TLU라는 것은 정확하게 ND 연산도 가능하고 또는 OR 연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입력값이 00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AND 연산일 경우에는 이 인계치 값을 좀 높여서 뭐 이 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영역이 입력이 되면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 인계치를 못 넘으니까 0이 될 테고 0, 1이 입력이 되면 마찬가지로 1은 또 인계치를 못 넘으니까 0이 될 테고요. 1, 0이 되더라도 인계치보다 작으니까 0이 될 테고 1, 1 될 때는 2가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AND 연산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OR 연산인 경우에는 인계치의 이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문턱을 낮춰갖고 1로 만드는 것이죠. 1로 만들게 되면 00일 때는 0이 되니까 문턱보다 낮으니까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이 되거나 아니면 두 개 다 모두 1이 될 경우는 인계치보다 높게 되니까 얘는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계치 즉 문지방의 턱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AND하고 OR라는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AND와 OR와 간단한 연산이 무수히 많게 연결되면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복잡한 딥러닝 모델들이 사실은 1943년이니까 80년 전이네요. 이 80년 전에 이 딥러닝 모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워런 맥클럭하고 월터 피츠가 제안했던 TLU는 그냥 이 아이디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념적인 모델이었다고 치면 그로부터 15년이 지나고 나서 만들어진 펄셉트론이라는 것은요. 펄셉트론인 것은 그러한 모델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그다음에 데모까지 보여준 실제로 작동되는 모델이 되는 셈입니다. 1958년에 이 코넬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연구 교수였는데 코넬 대학교의 연구 교수였던 프랭크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은 실제 이렇게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장치를 만들어 갖고 이거는 센서죠. 센서여서 이 센서에다가 요거는 20x 20의 광학 센서를 가지고 있는 센서고요. 이 센서들이 여기 무수히 많은 케이블을 통해 갖고 마지막에 이 출력증에다가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 삼각형, 동그라미, 사각형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이것을 프랭크 로젠블레트는 펄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펄셉트론은 논문을 통해서 만들어준 이 모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입력 장치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출력층이 되겠죠. 그래서 1958년에 그 프랭크 로젠블레트가 만들었던 펄셉트론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딥러닝 모델의 원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8년에 프랭크 로젠블레트가 만들었던 펄셉트론은 저희는 단층 펄셉트론이라고 합니다. 단층 펄셉트론은 SLP라고 하는데요. 싱글 레이어드로 되어 있는 펄셉트론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초기에 만들었던 1958년에 만들었던 펄셉트론의 그림이죠. 이 경우에는 요게 이제 입력층이 되고요. 요게 출력층이 되는 즉 출력층 하나인 싱글 레이어드인 펄셉트론이 되겠죠. 처음에 만들었던 펄셉트론은 SLP이기 때문에 이 SLP를 저희가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LP의 모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학습 변수가 있고요. 이 핵에서는 이 입력값 곱하기 학습 변수 그리고 입력값 곱하기 학습 변수를 취합하죠. 시그마 취합한 다음에 활성 함수를 거치게 되면 마지막 출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저희는 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력 데이터 곱하기 학습 변수 더하기 편향값 전형적인 선형 모델이 되죠. 이 선형 모델에서의 한계점은 곧 SLP의 한계점과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입력 데이터가 0 또는 1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X2도 0 또는 1이 입력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보시는 것처럼 AND 연산자인 경우에는 두 개를 합한 것이 인계치보다 클 경우에만 참이 되니까 이것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false가 되는 그렇게 요 경계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얘기 뭐냐면 만약에 특성값이 뭐 x1 방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x2 방향으로 있다고 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특성값에 대해서 여기서는 1로 기준을 해서 1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로 했을 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1이라는 기준점이 되면 x1이라는 특성과 x2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x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이 부분에 모여 있으면은 한 뭐 이쪽 파트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모여 있게 되면 이쪽 파트를 나눠주는 이 판별식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SLP라는 것은 이렇게 AND 같은 판별식이 되고 뭐 OR는 뭐냐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경계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이쪽에 있게 되고 그다음에 작게 되면 이게 되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AND와 OR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를 계산할 수 있는데 조금 일반화하게 되면 저희가 두 개의 특성값 x1이라는 특성, x2라는 특성이 모여 있는 x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판별할 때 특정한 경계를 사이로 이게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경계를 사이로 두 개의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를 써서 SLP를 써서 그래서 SLP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판별하는 데 쓸 수가 있는데 한계는 뭐냐면 이렇게 선형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선형으로 뭐 이렇게 됐건 이렇게 됐건 뭐 이렇게 됐건 그래서 선형으로만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SLP 한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SLP라는 모델 자체가 입력증하고 출력증 하나만 있는 모델 자체가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형 모델의 한계는 뭐냐면 X라는 데이터를 분류할 때 오로지 선형으로만 분류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SLP를 만들었던 1958년에 프랭크 로센블레트가 만들었던 최초의 퍼셉트론은 보시는 것처럼 선형 모델의 한계점 때문에 AND 같은 연산, OR 같은 연산밖에 해결 못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펄셉트론을 연구했던 학자가 있었는데 마빈 민스키하고 티모 페펄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 XO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ot equal이라는 거죠.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같지 않으면 이게 true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XOR인데 exclusive OR이죠. 그래서 그들이 연구를 해서 이 펄셉트론, 즉 선형 모델, 선형으로 되어 있는 펄셉트론은 이 XOR 같은 문제를 못 푼다라는 것입니다. XOR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false가 되고요. 다르면 true가 되도록 분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파란색끼리 묶고 그다음에 빨간색끼리 묶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형이니까. 선형 모델이다 보니까 얘를 묶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이 한 파트, 이쪽이 한 파트가 되기 때문에 XOR 문제, 즉 두 개가 다르면 true가 되고 같으면 false가 되는 문제는 이 선형 모델로는 죽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인공지능 겨울이 왔죠. 1970년대.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 최초의 프랭크 로센블레트가 만들었던 펄셉트론은 선형 모델입니다. 선형 모델이라고 갖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반화된 선형 모델인데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 데이터에서 자료를 받으면 마지막 출력증은 아마 3개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드에 가장 신호가 강하게 되면 뭐 삼각형이라고 약속을 하고 두 번째 노드에 신호가 강하면 동그라미라고 약속을 하고 세 번째 출력 노드에 신호가 세게 되면 사각형이라고 약속하자라고 장치를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일반화된 이 SLP에서는 말이죠. 이 비선형 해석이 안 돼요. 구조적으로.
아무리 많은 입력증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아무리 많은 출력증이 있더라도, 또는 출력증에 뭐 비선형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비선형 활성함수를 쓰더라도, 비선형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더라도 이 선형 비선형 분류가 안 된다라는 것이 SLP의 한계인 거죠. 여기서 비선형 활성함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시그모이드라는 것들, 아니 시그모이드라고 하죠. 시그모이드, 그다음에 뭐 탄 H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탄 H라는 거, 탄 H,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렇게 비선형으로 되어 있죠. 활성함수가 비선형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조 자체가 입력층하고 출력층만 되어 있는 그러한 SLP에서는 이러한 비선형 활성함수를 적용해도 우리가 비선형적 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SLP의 한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간단하게 선형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만약에 여기 선형이죠. 이 이게 왜 선형이냐라는 것은 y가 w x라는 게 들어가게 x1 플러스 x2가 되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wx1 플러스 wx2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나 한꺼번에 하는 것이나 같다라는 것이 선형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선형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이 펄셉트론이라는 것이 복잡한 문제를 못 푼다, 즉 XOR 같은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해서 인공지능 겨울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첫 번째 인공지능 겨울은 XOR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이 돼서 생긴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기계번역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것인데요. 1957년쯤에 구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죠. 스푸트닉이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나서 미국은 사실은 그 패닉에 휩싸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투자했던 분야가 바로 러시아로 쓰여져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 실패했어요. 그 당시에 언어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기계번역기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러한 것이 인공지능의 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국회에서도 이 맨스필드 수정안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는데, 이거 뭐냐면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라는 수준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람의 기대에 만족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맨스필드의 수정안은 뭐였냐면 조금 더 실용적인 연구 분야에 연구비를 투자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한편 영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도 제임스 라이트 힐이라는 그 의원이 AI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다 끊겼었고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달파라는 연구기관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전면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비가 다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음성인식 프로젝트라는 것도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신경망이라는 지금에 쓰이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죄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1970년대 처음 인공지능 겨울이 왔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없었는데, 사실은 세계 유일하게 인공지능, 특히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했던 나라가 한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냐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세계 유일하게 첫 번째 인공지능 겨울이 왔지만 토론토 대학이나 몬트리올 대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인공신경망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했었죠. 그래서 뭐 제프 프린튼 교수나 아니면은 몬트리올 대학의 조슈아 벤주어 같은 교수들이
그러한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지금의 인공지능의 핵심인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낸 그런 주인공이 된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SLP의 한계를 우리는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LP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 즉 SLP라는 것은 이렇게 선형적인 판별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SLP는 입력층이 있고 그다음에 출력층만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은 선형적으로 이쪽 사이드 이렇게 선형적인 판별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SLP라는 것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중간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다가 은닉층이라고 하죠. 은닉층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저희가 XOR 같은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똑같이 X1과 X2가 입력이 되면 0과 1이라는 뭐 이런 바이너리가 입력이 되면 한쪽엔 AND라는 연산이 작동이 되고 또 한쪽 노드는 OR라는 연산이 작동이 돼서 두 개 합하면 되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 은닉층 하나를 첨가해서 한 노드는 AND 연산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한 노드는 OR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AND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AND는 뭐였죠? AND는 이쪽 사이드였죠. AND 하게 되면 이쪽 사이드하고 이쪽 사이드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OR 연산하게 되면 이쪽 사이드였죠. 그래서 이쪽은 요 파란색은 AND 그 다음에 빨간색은 OR 연산을 각각의 은닉층 노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파트 하나하고 그 다음에 AND와 OR을 하는 파트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입력층이 있고 그다음에 출력층에다가 노드를 추가하게 되면 은닉층이라는 층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식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얘는 같은 파트가 되고요. 이 안에 있는 것은 다른 파트가 될 수 있도록 분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노드를 더 추가하게 되면 여기서 노드를 더 추가하게 되면 노드를 뭐 한 개, 두 개 더 추가하게 되면 뭐 이렇게도 분류 가능하겠죠. 이렇게 분류하고 여기를 이쪽 파트, 그다음에 이쪽 파트, 이쪽 파트, 이쪽 파트, 그다음에 안에 것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선형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은닉층 첫 번째 은닉층 1이 있고 은닉층 2를 만들게 되면 더 복잡한 이 판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파트, 근데 또 안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따로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MLP라고 해요. 멀티 레이어드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SLP는 입력층하고 출력층만 있는 그런 신경망 구조인데 SLP에다가 은닉층을 추가하게 되면 한 개가 됐건 두 개가 됐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XY라는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인공지능 교를 가지고 오게 했던 거기에 일조했던 장본인이죠. 그 마빈 민스키하고 그다음에 그 시모 페퍼트라는 학자, 이게 바로 그들이 썼던 논문입니다. 책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이 과연 이 SLP라고 하는 단순한 신경망에다가 은닉층을 몇 개 첨가하게 되면 XOR 같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들도 중간에 은닉층을 첨가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은닉층을 첨가하게 되면
이것들을 학습하는, 즉 중간에 은닉층이 들어감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변수를 찾아내는 방법. 여기 나와 있는,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 이 MLP, 가장 간단한 MLP죠. 이 은닉층을 추구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습 변수, 이 학습 변수를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1958년에 최초의 펄셉트론이 생기고 나서 69년에 이 펄셉트론이라는 것은 XOR을 못 푼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즉 연결주 이론이라는 연구가 중단된 이유가 이렇게 천재 과학자들조차도 은닉층이 하나가 추가됐을 때 발생되는 인공신경망 모델에서 이 학습 모델의 이 학습 변수를 찾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신경망 기반의 연구는 끊기게 됩니다. 단층 펄셉트론인 프랭크 로젠블레트가 만들었던 펄셉트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59년에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버나드 위드로우라는 교수가 만들었던 아다 라인이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펄셉트론이나 그다음에 아다 라인은 전형적인 SLP가 되는데요. SLP가 되는데 SLP에서는 학습이 되고 그다음에 MLP에서는 은닉층이 한 개 이상이 있는 MLP는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를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SLP는 학습이 되고 MLP는 학습이 안 되는지. 자, SLP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마지막에 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출력층에는 뭐가 있냐면 이 숫자가 저장이 되는 거죠. 이걸 저희는 스코어라고 합니다. 이 출력층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를 저희는 스코어라고 해요. 출력값이 되겠죠. 이 출력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앞에 있던 입력값 곱하기 학습 변수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y1이라는 스코어는 학습 변수 곱하기 x1 입력값, 그다음에 학습 변수 곱하기 x2 입력값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y2나 y3도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의 스코어가 저장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 저장된 출력값은 저희가 이 사용자가 지정한 대로 뭐 MSE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MA를 쓰거나 여러 가지 이 목적 함수를 적용을 해서 이 목적 함수를 만들죠. 그러면 저희가 이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는, 즉 여기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학습 변수를 업데이트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SLP인 경우에는 SLP의 목적 함수에는 이걸로써 이루어져 있는 목적 함수 제곱을 하거나 아니면 절대값을 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써 이루어져 있는 목적 함수를 우리가 원하는 학습 변수로 미분하게 되면 바로 미분할 수가 있어요. 이 목적 함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학습 변수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LP에서는 이 목적 함수에 원하는 학습 변수로 바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한 학습률을 곱해갖고 업데이트하게 되면 SLP에서의 학습 변수를 찾아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MLP인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과학자인 마벤 민스키하고 그의 동료가 이 일반적인, 즉 은닉층이 있는 MLP에서의 일반화된 학습 방식을 몰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MLP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LP에다가 은닉층이 한 개 이상이 있는 그 다층 신경망, 다층 펄셉트론인 MLP의 학습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입력층에 입력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학습 변수를 곱해갖고 은닉층으로 전달이 되고요. 은닉층은 다시 그걸 받아다가 취합한 다음에 여기서는 각 취합하는 절차가 있겠죠. 취합한 다음에 다음 층으로 보낼 때는 뭘 항상 적용하냐면 활성함수를 적용해요. 활성함수를.
활성함수 적용해서 보내게 되면 활성함수에 적용된 값에다가 다시 학습 변수를 곱해서 출력증 노드의 스코어를 저장하겠죠. 이거를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순전파 또는 피드포드라고 합니다. 앞으로 데이터가 쭉 전달되는 것이 바로 순전파인 것이죠. 순전파를 통해서 이 출력중에 저장되어 있는 스코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바로 출력중에 저장된 스코어 값, 즉 출력값이 되겠죠. 출력값은 최초에 입력된 데이터 곱하기 첫 번째 있는 학습 변수에 이제 취합을 하는 것이죠. 노드는 시그마 취합하고 나서 그 다음 층으로 전달할 때는 항상 활성함수가 적용이 돼요. SIGM이라는 건 시그모이드라는 뜻입니다. 시그모이드라는 활성함수를 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은익층에서 받은 값은 활성함수를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활성함수가 적용된 것을 다음번에 전달할 때는 뭘 곱하냐? 역시 또 학습 변수를 곱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 층에 있는 은익층은 다음에 있는 은익층은 또 앞에서 전달해준 값에다가 값을 시그마로 취합을 하고 다시 그 다음번에 신경층으로 전달할 때는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활성함수를 적용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 활성함수를 적용하고 나서 출력층에 있는 스코어 값, 즉 출력값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은익층에 있는 MLP에서 마지막 결과값 y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즉 목적 함수를 만드는데 마지막에 만든 이 y 값을 가지고 실제 정답과 비교하는 목적 함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적 함수를 원하는 학습 변수로 편매분해서 거기에다가 적당한 학습률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학습 변수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였죠. 그런데 제가 물음표를 한 이유는 뭐냐면 MLP에서의 그 스코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목적 함수를 앞에 있던 앞단에 있는 학습 변수로 미분하려고 하니까 미분이 안 되는 겁니다. 즉 미분할 수 있는 이 웨이트 값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활성함수에 쌓여져 있고 다시 활성함수에 쌓여져 있고 다시 활성함수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원하는 학습 변수로 미분하려고 했더니 이 여기에는 맨 앞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미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69년에 그 펄셉톤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마벤 민스키하고 시모 페퍼트가 간단한 즉 은익층 하나만 추구하게 되면 XOR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학습 방식을 찾지 못했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MLP의 학습 방법은 1974년에 우연하게 발견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폴 오버스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요. 1974년에 이 박사과정 논문을 통해서 이게 나와 있는 것이 폴 오버스가 제출했던 박사 논문인데 이 소위 말하는 에러의 역전파, 즉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논문을 쓰게 됐고요. 이것이 바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그 딥러닝 모델이 발전하게 된 역사적인 발견이었죠. 이 폴 오버스는 에러의 역전파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떤 논문을 읽게 됐냐면 1969년에 발간된 Applied Optimal Control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거는 항공공학에 관련된 책인데요. 즉 Applied Optimal Control이라는 것은 그 다이나믹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옵티멀 컨트롤 문제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시간에 관련된 문제이죠. 즉 항공기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스테이트가 발전이 되는데 시간의 역으로 어떻게 각 시간 단계마다 어떤 식의 제어를 해야지만이 가장 최적인지를 시간의 역순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책에서 나왔던 연구 내용이 됩니다. 폴 오버스는 Applied Optimal Control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간에 관련된 역전파를 이 공간에 따른 역전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박사 논문을 통해서
이 공간의 역전파를 뭐 신경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여러 분야에다가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했고 이 박사 논문이 바로 그 역사적인 에러의 역전파 즉 backpropagation of error라고 하는 개념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저희가 다층 신경망을 학습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학습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폴 로버츠의 역사적인 논문은 즉각적으로 인공신경망 학계에 바로 공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이 발표된 시기가 1974년이었죠. 이 시기는 바로 1차 인공지능 겨울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논문은 1980년대가 되면서 조금씩 인공신경망을 연구하는 학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폴 로버츠의 논문은 80년대 초에 여러 학술 잡지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얀 루쿤이라는 사람이었죠. 얀 루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미지에 특화된 신경망 모델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얀 루쿤도 박사과정 때 인공신경망을 전공했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하게 폴 로버츠의 그 백프로파게이션의 논문을 보고 나서 드디어 이 다층 신경망 즉 MLP라는 모델을 일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겠다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연구 결과를 1986년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동시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있던 교수죠. 그 제프린튼 교수가 있는데 이 제프린튼 교수는 평생 동안 인공신경망을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우연하게 그 폴 로버츠의 에러의 역전파 그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논문을 읽게 되고요. 자기가 그동안 고심했던 MLP에서의 일반적인 학습 방법을 드디어 해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동료들하고 네이처에다가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식을 써서 우리는 MLP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게재를 하게 됩니다. 얀 루쿤하고 그 제프린튼하고 그의 동료들의 공로 덕분에 사실은 이 일반적인 신경망 모델의 학습 방법인 에러의 역전파가 일반화된 것이고요. 그동안 이 코마 상태에 있던 그 신경망이라는 학습 모델이 지금의 눈부신 학습 모델로 다시 재탄생한 그러한 동기를 그러한 기회를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 참고로 얀 루크는 자신과 유사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하고 몬트리올 대학에서 인공신경망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프랑스에서 박사를 받고 나서 이 토론토 대학으로 포스닥을 갑니다. 포스닥을 가서 이 제프린튼 교수의 지도를 받아요. 그래서 제프린튼 교수는 얀 루쿤의 포스닥 지도 교수가 되고요. 그때부터 몬트리올 대학의 조슈아 벤지오 교수하고 그다음에 제프린튼하고 얀 루크는 딥러닝에서의 마피아 같은 그러한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딥러닝의 어떤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프로퍼게이션 즉 에러의 역전파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러의 역전파라는 것은 연쇄 법칙 즉 체인 룰하고요. 경사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합한 것입니다. 연쇄 법칙이라는 것은 이 미적 분학에서 나왔던 굉장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것을 B로 미분하고 싶은데 막바로 미분이 안 돼요. 이랬을 때는 미분 가능한 매개 변수를 써서 이렇게 곱셈을 하게 되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A를 B로 미분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체인 룰이에요. 그 체인 룰을 쓰고 그다음에 경사강법은 이미 알고 있죠. 경사강법은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또는 위로 볼록한 목적 함수의 최저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하냐면 경사를 구하고 원하는 학습 변수로 편미분한 경사를 구하고 거기다가 알파라는 학습률을 곱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언젠가는 옵티멀한 W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 경사 하강법이죠. 그래서 에러의 역전파라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연쇄법칙 더하기 경사 하강법. 요 간단한 이 이론을 1969년에 이 인공지능 학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폴 로버스는 다이나믹 옵티멀 컨트롤 분야에 있던 시간적인 이 백프로퍼게이션의 이론을 공간적으로 활용을 했고 이것이 결국은 인공신경망에서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의 역전파를 정리하게 되면 연쇄법칙하고 경사강법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로 에러의 역전파다라는 것이죠. backpropagation of error, 즉 에러의 역전파의 핵심 개념은 연쇄법칙입니다. 그 체인 룰이죠. 그 체인 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닉증 여러 개 있는 MLP에서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저희가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뉴런도 두 가지 기능을 하죠. 그 가지돌기에서 화학적 물질을 받아들이면 얘를 취합하고 나서 전기 신호로 바꾸듯이 인공신경망도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각 노드는 일단 취합을 합니다. 앞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모으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모으게 되면 그 모은 것을 다음 신경망으로, 다음 신경측으로 전달할 때는 활성화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입력되는 그 취합하는 거를 저는 H-in이라고 할게요. H라는 것은 hidden, 은닉층을 뜻하고요. 은닉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H-in이고요. H-in은 앞에서 전달하는 데이터를 취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은닉층에서 다음 층으로 신호를 보낼 때는 저는 H-out이라고 하겠습니다. H-out이라는 것은 활성함수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랬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입력 데이터가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X1, X2, X3 벡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X1이라는 데이터는 입력층 첫 번째 노드에 할당이 되고 두 번째 데이터는 두 번째 요소는 두 번째 입력층 노드에 할당이 되고 세 번째 요소는 세 번째 입력층 노드에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각각에 있는 데이터 요소들은 은닉층에 있는 노드로 전달될 때 여러 가지 패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역전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한 피드포워드, 한 패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x1 곱하기 학습변수 더하기 x2 곱하기 학습변수 더하기 x3 곱하기 학습변수를 더하게 되면 h2라고 하는 은닉 노드가 전달받은 게 되겠죠. 그러면 전달받게 되면 h2는 취합해야 되니까 취합하는 것은 제가 in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 두 번째 노드, 은닉층 두 번째 노드의 in이라는 것은 취합이라는 과정이니까 서메이션 앞에서 전달받은 데이터 곱하기 학습변수 더하기 데이터 곱하기 학습변수 더하기 데이터 곱하기 학습변수를 모두 취합한다. 취합하는 것이 바로 이 노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취합하는 과정이 되고요. 이거는 취합하는 과정이다. 그럼 각 노드는 이제 취합이 완료가 되면 다음 층으로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웃이 되는 거죠. 아웃. 이 노드에서 나가는 것은 아웃이 됐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활성화를 시켜요. 이 F라는 것은 활성화 함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취합한 것을 여기서 취합된 것을 넘겨받아 갖고 뒤로 보낼 때는 활성화를 시켜서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H 아웃이라는 것은 각 노드에 나가는 것이니까 나가는 값이니까 Y 입장에서는 취합할 때는 어떻게 하죠? 값 앞에 노드에서 내보내는 거 곱하기 또 학습 변수를 곱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H2 곱하기 학습 변수, H3 곱하기 학습 변수를 모두 더하게 되면 취합하게 되면 Yin이 될 것입니다. Yin은 앞서 있던 노드에서 나가는 거 곱하기 학습 변수, 나가는 거 곱하기 학습 변수, 나가는 거 곱하기 학습 변수를 모두 더하게 되면 즉 서메이션 하게 되면 Yin이 되겠죠. 그럼 Yin에서 이제 마지막에 출력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활성함수를 적용하죠. 그러면은 Yin에다가 활성함수 적용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값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Yout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뭘 만들죠? 목적함수를 만들죠. Yout하고 그 다음에 정답값을 얘가 스타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뭐 제곱을 하건 MS를 쓰게 되건 뭘 쓰게 되건 목적 함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평가는 끝난 거예요. 이 목적 함수를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각의 학습 변수로 미분을 하고 편미분을 하고 이거를 곱하기 학습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출력층 바로 앞에 있던 학습 변수들은 미분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있는 출력값에는 요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W 1, 2 요거죠. 이거나 이걸로 바로 미분할 수가 있어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층 바로 앞에 있던 학습 변수는 미분이 가능하다. 마치 SLP를 구할 때처럼 미분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닉층 전에 있던 학습 변수부터 구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힘드냐면 보시는 것처럼 yin에는 이 활성함수가 있는데 yin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건데 h1이라는 것은 다시 h2in에다가 활성함수가 적용이 되고 여기에 비로소 우리가 미분하고자 하는 학습 변수가 섞여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준 목적 함수를 앞에 있는 맨 초반에 있는 학습 변수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요. 여기 있는 요 학습 변수가 이 활성함수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막보로 안 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아까 설명드린 체인룰, 즉 어떠한 목적 함수를 원하는 학습 변수로 미분하려고 했더니 바로 안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미분 가능한 매개 변수를 써갖고 체인룰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쇄 법칙이 이 에러 역전파의 핵심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엔 출력값으로 만들어 놓은 이 목적 함수를 원래는 얘로 미분하고 싶은 거죠. W to 1으로. 예를 들면 얘에 대한 학습 변수를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얘를 구해야지만이 기울기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학습률을 곱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이것이 막바로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 개의 활성함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연쇄 법칙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MLP, 즉 여러 개의 은닉층이 있는 MLP에서의 학습 방식인 에러 역전파의 핵심은 바로 연쇄 법칙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있던 출력값을 가지고 목적 함수를 만들고 이 목적 함수를 미분 가능한 걸 미분해요. 그러면 이 목적 함수는 yin으로는 미분이 가능하죠. 보이니까. 그리고 yin을 hout으로 미분이 가능하죠. 보이죠, 바로. hout이 보이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hout은 h2in으로 미분이 가능한 거죠. 바로 보이니까. 그다음에 hin은 그제서야 w 우리가 원하고 찾고자 하는 학습 변수로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이 서로 상쇄가 되니까 이 목적 함수를 원하는 학습 변수로 미분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연쇄 법칙을 써서 우리가 에러와 역전파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요. 요걸 구하게 되면 요거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해서 곱한 것에 학습률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학습 변수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에러의 역전파가 되고요. 이 에러의 역전파는 사실은 그 딥러닝 모델에서 쓰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에러 역전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경망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망 구조를 쓰는 딥러닝 모델에서만 쓰이는 학습 방식이니까 사실은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또는 파이토치라고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모듈이죠. 따라서 우리가 에러의 역전파를 하나씩 우리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에러의 역전파라는 기본 개념이 이걸로써 저희가 이해를 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텐서플로우나 아니면은 파이토치가
이런 식의 연쇄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러의 역전파라는 것이 왜 필요하며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